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 혼조세로 마감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지수별로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간밤에도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고요. 반면 S&P 500과 나스닥은 이번 주 내내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은 1% 정도의 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야말로 혼조세인데요. FOMC 발표 전에 공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한 데 이어서 어제는 또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연준이 바라던 대로 급격히 둔화된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또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물가지표 하락부터 또 노동시장 둔화를 암시하는 지표까지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각축전도 대단한데요. 애플이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급등과 또 테슬라의 약진까지 빅테크들의 랠리가 돋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다소 편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장 방향성 꼼꼼히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어제는 미국 훈풍을 제대로 받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미국 훈풍이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75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조 5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과연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른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또 이번 주 더웠던 날씨만큼 뜨거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변역 아이파크 청약 소식이죠. 네. 강남 로또라 불린 메이플 자의 경쟁률을 제치면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큰 장이 열리고 있는 6월 청약 소식과 함께 또 알찬 부동산 정보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소비 물가에 이어 도매 물가까지 둔화됐다는 소식에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신고가 행진을 이끌고 있는 장본인 역시나 테크, 기술주였는데요. 다른 섹터들의 소외감은 커져만 갑니다. 간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만 0.17%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장 초반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 거의 다 줄여냈고요. S&P 500은 0.23%, 나스닥은 0.34% 올랐습니다. 두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상승을 계속 이어가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써가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 4거래일 연속 최고치고요. 나스닥은 14,000선 돌파 소식 전해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7,000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통적인 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다우지수의 경우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나머지 두 지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 보시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AI 대장주들의 왕위 쟁탈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종가 기준 애플이 시총 1위 자리로 귀환한 모습인데요. 금리 하락과 아이폰 판매 증가 기대를 반영하면서 장중에는 1.7%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분 일부 반납했고요. 0.55% 상승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골드만삭스의 긍정적인 평가로 애플 부품주인 스카이워크와 쿼보 등은 지속적으로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관련 종목 강세에도 미 하원에서 사이버 보안 실패에 대한 증언을 할 예정이란 소식에 제한적인 움직임 보였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9위인 브로드컴이 AI향 매출 증가로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하고 또 10대1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도 3.52% 오르는 등 쏠림 현상이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주초에 오라클에 이어서 브로드컴도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브로드컴 효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48%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글과 아마존 각각 1.57%, 1.64% 약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93% 하락했고요. 일라이릴리는 1.85% 올랐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결국 일론 머스크에게 수십조 원의 성과 보상을 하는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됐는데요. 또 테슬라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시키는 안건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주주총회 앞두고 상승했고요. 다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즉 전기차로의 전환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장중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런 발언에 리비안, 루시드는 물론이고 전기차 제조업체와 2차 전지, 충전시설 등 관련 종목 대부분이 부진했습니다.
섹터로 봐도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테크주가 가장 상승세가 강했고요. 그 밖에는 리츠, 유틸리티 섹터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에 이어 도매 물가까지 떨어졌다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물가가 기대처럼 하락세 유지한다면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대비 2.2% 상승했습니다. 예상치였던 2.5% 상승보다 훨씬 낮은 수치고요. 근원 PPI도 2.3% 상승으로 역시 예상치였던 2.4%에 비해 낮게 나왔습니다. 도매 물가지표인 PPI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니까 한두 달 후 소비자 물가 압력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적어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주요 투자 회사들도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5%에서 0.10% 상승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지표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와줬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만 2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와 직전주 수치 모두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난 1월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 보이고 있는 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런 데이터들 덕분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는데요. 9월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 68% 넘게 집계되고 있고요. 연내 2회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2년물은 4.7%대, 10년물은 4.2%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가 하락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한편 투자자들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일부 기술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부진한 모습만 봐도 그런데요. 종목 장세 속에서 뚝심을 지킬지 여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테슬라 주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역시나 머스크의 성과 보상 패키지였는데요. 주주들은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머스크는 전날 밤부터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고 있다며 일찍이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라는 글을 남기기까지 했는데요. 이때부터 주가는 상승세를 타면서 목요일장 3%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상 패키지가 도마에 오른 이유는 이와 관련해 법정 다툼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소송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내려지게 됩니다. 앞서 머스크는 보상안이 부결되면 테슬라 밖에서 인공지능 등을 개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이 안건을 두고 특히나 주요 주주인 미국 최대형 기금 캘퍼스와 노르웨이 국부 펀드 등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투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머스크를 향한 주주들의 믿음은 여전해 보입니다. 일본의 네이버 지우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인의 결제 서비스 라인페이가 일본에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데요. 라인 야후의 공동 대주주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로 통합됩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 지분 매각을 사실상 압박한 라인 야후 사태 이후 벌어지는 네이버 지우기가 아니냐 같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측은 경영 차원의 선택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이후 네이버와 관계를 정리하는 중에 나온 조치란 점을 고려하면 라인페이 종료가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그룹 측면의 구조재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라인페이와 금융사업을 한국 법인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으로 서비스를 분리한 뒤 사업권 협상에 나서겠다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주에 걸친 미국 출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메타와 아마존, 퀄컴 등 빅테크 CEO들과 릴레이 회동을 펼쳤는데요. 먼저 메타의 수장 저커버그의 집을 찾아 단독 미팅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방한 이후 약 넉 달 만인데 특히나 이 둘의 만남은 AI 반도체 협업과 직결돼 있어 큰 관심이 쏠렸고요. 실제 저커버는 지난 2월 방한 당시 삼성과 협력이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이 회장은 앤디 제시 아마존 CEO를 만나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추가 협력을 논의했는데 아마존이 공을 들이고 있는 자체 AI 반도체에 삼성의 고대역 폭매물이 HBM이 탑재되고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한 확장도 기대가 되고요. AP 시장 경쟁자이자 동시에 협력 관계인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를 비롯해 다른 미국 팹리스 기업들과도 만나 파운드리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사업에서 과거 초격차로 대변되던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회장의 미국 출장으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테슬라가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유럽으로 수출되는 모델 3가 대상인데요.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한 94만 7천 대 중 약 3분의 1인 34만여 대가 유럽으로 보내졌는데 그만큼 이번 조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추가 관세가 결정되고 머스크는 관세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당국도 특별 관세를 언급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중국 업체와는 다르게 대우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전거래일의 뉴욕 증시는 FOMC와 CPI까지 잘 소화해내면서 코스피는 다시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특히 미국장에서 5월 CPI가 크게 둔화하며 기술주가 급등하자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그 수혜를 입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오르면서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상승한 영향에 국내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최근 국내 반도체 대장주에도 호재들이 여러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의 경우 현지 시간 12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에서 오는 2027년까지 첨단 파운드리 기술을 도입해 AI칩 개발부터 위탁 생산, 조립에 이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의 경우 HBM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 매출에 대한 낙관론을 연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YC는 17.62%, EST가 9.18% 올랐고요. 한미반도체도 8.68% 상승했습니다. 이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3.26%, 2.75%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올라가면 전선 전력주도 함께 올라가죠. 이와 함께 최근 정부에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그동안 한국 반도체 업계의 핵심 생산 거점이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 공급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됐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제 국민의힘이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직전 21대 국회 때도 전력망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던 만큼 국민의힘은 이번 전력망 특별법을 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속도감 있는 전력망 구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죠. 이런 이슈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대원전선이 9%, 재룡산업이 5.35% 올랐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가온전선 모두 4%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현행 10%에서 최대 38.1%까지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는 평균 21%포인트의 상계 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고 밝혔고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아디, 지리, 상하이 자동차의 경우는 각각 17.4%, 20%, 38.1%포인트의 개별 관세율이 정해지기도 했죠. 유럽 집행위원회는 중국 당국과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 달 4일부터 상계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11월까지 EU 27개국 회원국이 관세 인상 방안을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됩니다. 유럽과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어제 자동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KG 모빌리티가 4.36% 올랐고 어제 현대그룹주가 대체로 상승했죠. 현대오토웨버가 3.67%, 현대 BNG 스틸이 1.47%, 또 현대모비스가 0.23% 상승 마감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 추출 가능성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영일 신항만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경북도가 시추 등 유전 개발을 대비해 영일만항을 2배 규모로 키우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동해안 유전이 개발된다는 가정하에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항만인 영일만항을 미래자원 확보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북도는 국제
컨테이너 항만인 영일만항 확장과 함께 인근 산업단지 확장안도 조속히 만들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인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DL ENC 우선주,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모두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그 밖에 보통주 코오롱 글로벌과 DL ENC는 각각 1.27%, 1.15%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엔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서머 랠리가 시작되는 걸까요? CPI와 FOMC 결과를 본 우리 시장 또 한 번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의 주도주인 반도체 업종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유비, 관우, 장비 3인방이 있다면 우리 시장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반도체 3인방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승분의 무려 90%를 차지했는데요. 이 반도체 3인방의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2달 반 만에 2,750선을 넘어섰습니다. 0.98% 올라서 2,754선. 코스닥은 0.08% 강보합 수준으로 871선이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지수 막판의 흐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수급 상황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1조 5,397억 원 대량의 사자세를 기록했고 개인이 1조 4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팔았습니다. 기관도 1,04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736억 원 순매수, 개인도 193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낸 반면에 기관은 1,916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로드맵 공개에 2.75% 급등하면서 7만 8천 원 선 복귀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26% 상승,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갈아 끼우면서 22만 닉스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10위권은 없지만 한미반도체도 신고가 경신했고 8.68% 올라서 삼성생명과 하나금융지주를 제치고 시총 18위에 올라섰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LG에너지솔루션 3.27%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KB금융도 2.4%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2.67%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대형주가 약했습니다. HLB가 미국의 대중대재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기대감에 5% 가까운 상승세 시현했고 클래시스도 1% 가까이 추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제약 2% 넘게 하락했고요. HPSP도 2.61% 약세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미국의 5월 CPI 둔화 소식에 2원 30전 내린 1,373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오늘 환율은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하겠는데요. 역외 환율은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에 그치고 또 추가 경제 지표들도 확인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되면서 1,376원 선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반도체 3인방의 질주는 어디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주가가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오른 상황이라 지금 들어가도 될지 조금은 고민되는 시점인데요. 삼성증권은 반도체 지금 더 사라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반도체 업황이 잠깐 회복됐다가 다시 꺾이는 더블 딥에 빠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시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지금 HBM 수요가 워낙 급증을 하고 있고 이 수요에 대응하려면 메모리 생산까지 제한할 정도여서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반도체 후공정, 특히 삼성전자 공급망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을 주목하라고 제언했는데요. HBM 3사에 모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PSK홀딩스와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리고 EUV 마스크 리베어 장비사인 파크 시스템즈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지금이 비싼 게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오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지수가 전기 변경돼 발효됩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전기 변경이 이뤄져서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이 퇴는 종목들의 주가는 요동쳤었는데요. 코스피 200에는 한미 반도체와 두산 로보틱스 등 6개 종목이, 코스닥 150에는 VT, 재룡전기, 실리콘2 등이 편입됐습니다. 보통 편입이 되고 나면 기대감 소멸로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종별 이벤트로는 영화와 엔터사 일정들이 있고요. SOS랩 공모 청약도 시작합니다. 또 그리드 위주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니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화장품주가 강했습니다. 화장품 수출이 지난해 6월 이후에 12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주가 역시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삐아, 본느, 코리아나, 뷰티스킨 등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이 흐름 오늘장에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PPI 깜짝 하락 반전에 S&P 500과 나스닥이 4거래일 연속 최고치 행진을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S&P 500,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고 애플은 뭐 지금 종가 기준으로 5개월 만에 시총 1위를 다시 탈환한 셈이고 네. 또 애플이 최대 매출자인 브로드컴 또 급등을 했죠. 그러네요. 예. 브로드컴은 놀랍네요. 근데 진짜 이래도 되나? 너무 기술주만 가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가는 애들만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우리 작가님이 뭐라고 했더라? 그 사세? 그들만이 사는 세상? 어제 우리 시장도 외국인들 뭐 현선물 다 합하면 한 3조 되나? 네. 엄청나게 샀는데 그러게요. 아무래도 뭐 옵션 만기이라서 좀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장도 또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 주말에. 그러다 오늘 이럴 때일수록 진짜 날아가는 종목만 날아가다 보니까 체감 지수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거기다 뭐 종목 장세다 보니까 예. 단기 트레이딩에 또 능하신 분들은 장 좋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계시고, 그렇죠. 또 이렇게 소외되는 종목들 너무 길게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좀 답답하시고 오히려 좀
상대적 박탈감이 좀 심할 수도 있는 커지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님 모셔서 시장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그저께 이틀 전에 CPI, FMC 또 하루 시차를 두고 어제는 또 PPI 뭐 이렇게 앞서 다 정리는 했습니다만, 야, 전월비 0.2% 마이너스까지 나오고, 한번 저기 묶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연준이 제시했던 연말 인플레 수치는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낮은 건 아닌데 지금 흐름이 아주 좀 급박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1월부터 1분기 때 발표됐던 예.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좀 셌었잖아요. 1분기에 너무 셌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발표되고 있는 5월 수치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둔화되기보다는 일부 그 품목들의 어떤 그 물가 하락이 약간 두드러진, 특히 이제 1분기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물가 소비자 CPI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미국의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것들이 1분기 때 굉장히 좀 셌었는데 5월 달에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보험료가. 네. 예. 근데 그거를 빼고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예. 여전히 전월 대비해서 0.3에서 0.4%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물가가 1분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2분기 들어서면서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일부 품목들을 뺐을 때 이게 헤드라인 숫자에서 나타나듯이 물가가 많이 빠진다거나 굉장히 빠르게 둔화된다거나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닌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저께 FMC 이후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예. 좀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재밌는 질문. 네. 그러니까 5월 CPI를 봤을 텐데 이게 점도표에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라는 아하.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 사실 파월 의장이 되게 좀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분명히 반영을 했을 것 같은데 다는 하진 않았다라고 네. 얘기를 좀 했는 걸 보면 충분히 이제 이번 5월 달에 CPI가 전도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지난 1분기 때 3개월 연속으로 물가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도 약간 좀 당황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번 두드려 맞았다고 하니까 3번 정도 연속으로 물가 예상치를 하회를 해야 그때부터 이제 좀 정확하게 어떤 물가나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연준은 한 차례 정도 연내 금리나 시사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미 좀 2차례 정도로 보는 분위기거든요. 네. 예. 상무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1월에 한 번 정도로 생각을 한 좀 번.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사실은 뭐 9월에 할 수도 있고 11월에 할 수도 있고 사실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확률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9월까지는 미국의 고용이나 물가 지표를 보려면 3번 정도 더 봐야 되는 거고 11월까지 보면 이제 5번을 더 봐야 되는데 3번 만에 연준의 지금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경로가 확 바뀌기보다는 5번 정도 보면 그 사이에 뭐 한 3-4번은 물가가 좀 좋게 나오고 한두 번은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그때는 연준이 좀 방향을 좀 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좀 해서 좀 확률적인 측면에서 저는 11월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뭐 연준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쨌든 틀렸던 어떤 그런 실수의 그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할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미국 장의 요 기술주 중심의 랠리 뭐 다른 데가 같이 가주면은 그거한데 이거 좀 저는 이거 비유하자면 그거 같아요. 애가 뭐 잘 먹고 키도 크고 뭐 체중도 뭐 평균 이상으로 하고 하는데 통 뭐 야채나 이런 건 안 먹고 그냥 햄만 먹고 닭가슴살만 먹고 요 2개만 먹으면서 이렇게 막 가는 느낌? 네. 아니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네. 어떤 로직이라고 보세요? 머스크한테 그만큼의 보상이 갔다. CEO 보상을. 근데 네. 그걸 재료로 해서 어제 뭐 개장 전에는 뭐 10% 넘게 급등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심리나 로직이 어떻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무님? 그거는. 일단 시장 전체로 보면 저는 이제는 금리 인상은 아니고 분명히 인하긴 한데 네네.
이게 인하가 올해 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예. 그리고 금리 인하를 어쨌든 두 번 이상 한다라는 것 자체는 예를 예. 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 경기나 물가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에 대해서 배팅하기도 애매하고 경기에 대해서 배팅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확실한 거, 제일 센 거 예. 이런 쪽으로 지금 심리가 좀 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뭔가 금리라는 어떤 그 주식시장이나 자산 가격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그냥 확실한 것만 저는 본다라는 심리가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S&P 500이 어쨌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S&P 500개 기업들 중에 20%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런 걸 훨씬 보면 많아요. 네. 아직까지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거에 대해서 뭐 두 번보다, 그러니까 한 번보다는 두 번 쪽, 그다음 11월보다는 9월 쪽으로 약간 돌아서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좀 불안하니까 금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거는 어쨌든 올라가진 않는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는 고점을 쳤다라고 보면 뭐 미국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 물가 지표는 좀 안정이 되었지만 동일하게 뭐 ISM 제조업 지수와 같은 실물 경제 지표나 심리 지표들은 또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한 걸 쫓아간다. 그럼 가장 확실한 게 뭐냐? 보면 결국은 AI고 반도체고 빅테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테크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그 AI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낮은 것들은 굉장히 좀 쉽지 않고 AI라는 어떤 무늬만 입으면 일단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가장 확실한 거에 베팅을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기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뭐 아마도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임금을 많이 준다라는 거에 대해 머스크에 대해서 임금을 많이 준다라기보다는 그럼으로 인해서 테슬라 자체에 대한 어떤 지속성 이런 거에 대한 배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은 뭔가 여전히 뭔가 불안하고 확신할 수 없을 때는 가장 세고 가장 확실한 거에만 배팅을 한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한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 좀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라고 하면은 시장이 과열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소수 종목들이 끌어가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아까도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봤을 네. 때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너무나 좋은 장이지만 갖고 있지 못하면 너무나 쓸쓸한 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그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과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너무 일부 종목들만 일부 섹터들만 가다 보니 이제 조금씩 또 다시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올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뭐 자막이 한 두어 차례 나왔네요. 저기 주총에서 그 보상안 통과되니까 머스크가 춤추면서 주총장에 들어왔다고. 60조 원이 넘는데 춤은 약하다. 춤보다 더한 것도 해야지. 60조 원인데. 아니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브로드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닌데 그랬더니 또 영락없이 또 따라하네요. 10대 1 또 주식 분할을 하겠다 네. 그러고. 우리도 그러면 반도체 섹터가 그대로 좀 수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후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브로드컴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이 왜냐하면 사실 브로드컴이 애플에 네. 대한 매출도 크지만 예. 어쨌든 이 AI 쪽,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보다는 AI와 관련된 매출이 확실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좀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긴 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과연 그러니까 AI를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어쨌든 AI 중심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프리미엄을 주고 주식시장의 주가도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냉정하게 좀 투자자들이 좀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쏠림 현상이 좀 하반기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보면 뭐 러셀 2000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소외된 모습이잖아요. 네네. 하반기에는 어떨까요? 그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정말로 단행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9월이든 11월이든 단행이 되고 나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결국은 테크가 혼자 좀 네. 외롭게 힘들게 끌고 가는 흐름이 좀 될 것 같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정말 금리 인하가 확신을 하게 되면 아마 그때는 좀 다른 종목군으로 약간 좀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전까지는 여전히 테크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허 장모님. 네네. 22가 연준보다 먼저 앞서 이제 금리 인하를 네. 한 게 6월 6일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 목요일 날 그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 지금 보면은 금리를 낮춰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에 네덜란드 빼고 오른 게 없어요. 네. 낙폭이 거의 2% 3%대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마치 금리 인하해주면 뭐라도 다 날아갈 것이 했는데, 네. 22가 그러면은 유럽 쪽에, 그러니 그렇게 유럽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도 낮춰주고 했는데도 혹시 유럽 쪽은 한번 보셨나 해가지고. 네. 사실 유럽은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네. 뭐 일부 경제 지표들이나 심리 지표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라가르드 총재가 사실 금리 인하를 6월 7일인가요? 하면서 되게 좀 그 다음에 어떤 행보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다음에는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한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이제 유럽 의회 선거에서 예. 사실 그게 좀 정치적인 쪽으로 봤을 때 좀 어떤 기존 정부들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좀 힘들어진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채권 쪽에서는 뉴스가 크게 났습니다만은 독일과 프랑스 간의 어떤 국채금리 차이가 확 벌어지면서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 증시, 그다음 그것 때문에 이제 유로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측면들이 분명히 좀 또 영향을 좀 미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프랑스 쪽에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 보죠? 네네. 프랑스 쪽이. 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거기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결국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프랑스는. 그러니까 극우파들이 너무 득세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 시장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이 좀 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우리 금통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번 주에 네. 그 조사를 했잖아요. 출연자분들을 상대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그다음 우리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네. 그런데 상무님은 지금 미 연준은 11월 정도 예상을 해주셨는데, 우리 금통위는 10월로 예상을 네. 해주셨단 말이죠. 그 배경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리거나 올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11월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유력하다라고 하면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굳이 이제 12월에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유력하다라고 하면 미 네, 연준이 네. 11월에 인하할 것이 유력시 된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아주 최근의 예는 아닙니다만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긴 했었거든요. 먼저. 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너무 확실해지는 네네. 상황에서는 거의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 몇 주 정도 빨리 인하하는 경우는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분기 정도가 되면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시그널이 굉장히 좀 강해질 거고, 그러면 만약에 9월인지 만약에 9월에 먼저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10월에 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11월에 하더라도 그게 좀 확신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네. 한국은행이 더 늦춰서 굳이 12월에 하진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정권의 문남중 위원이 일주일 전에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네. 6월 금리 인하선을 주장하셨어요. 미 연준. 연준이 네. 6월에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서 그야말로 참 좀처럼 듣기 힘든 주장을 하시길래 6월에 금리 이번 FOMC 이번 주 중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 하면은 우리가 전체 기립박수 한번 쳐드리겠다. 아니면 전 스텝 커피를 사오시라 했더만 네. 오케이 하셨거든. 네. 우리 이제 커피 먹을 일만 남았는데 네. 지금 허 장모님은 네. 연준보다 한국은행이 네. 더 앞서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셨어요. 네. 또 뭐 혹시 못하면 어떡하실래요? 커피콜?
뭐 분위기상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그래. 야, 그렇게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것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내수 경기가 지금은 좀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연준이 먼저 해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10월에도 미리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 경기 내수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호재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저희 국내 금리만 네네. 보면은 거의 국내의 어떤 흐름보다는 미국에 따라서 또는 대외 변수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힘이 없는데 예. 미국이 강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좀 했었는데요. 네. 근데 또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한두 달 동안에 보면 미국의 금리가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저희는 덜 오르고 또 좀 비슷하게 좀 빠지는 그런 영상이 좀 보여져서 확실히 저희가 내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보다 먼저 내리는 게 사실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그 얘기는 채권 쪽이 국내 내수 경기만 보면 주식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근데 국내 주식시장, 쪽에서는 네, 주식시장 내에서는 그나마 해외 변수에 따라서 영향을 덜 받는 국내 내수 영향을 덜 받는 쪽들만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화장품하고 최근 들어서 뭐 그 삼양식품을 비롯한 그 음식료 업체들의 주가의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는 굉장히 안 좋지만 네. 내수가 안 좋은데 그래도 수출로 돈을 버니까 얘네들은 내수랑은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뭐 갑자기 뭐 그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이 뭐 대단히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동안 꾸준히 좋아졌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막 오는 모습들을 보면은 내수가 안 좋은 것 때문에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받았다가 수출이 좋아지는 뉴스들 때문에 이게 이제 재발견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요. 지금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네네. 어제 그래도 고점 대비 한 22포인트 코스피가 네. 그리 고점 대비를 한 22포인트 밀리면서 끝나고 외국인들은 현선물 할 것 없이 많이 사고 했는데 뭐 저는 자꾸 그 옵션 만기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상무님도 어떻게 그 점엔 동의하시는지? 예, 동의는 하는데요. 예. 그 아시아 시장을 보면 네. 저희 한국하고 대만하고 홍콩 빼고 예. 대체로 보면 다 빠졌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유난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홍콩은 물론 이제 달러 약세가 됐으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홍콩을 빼면은 결국 한국과 대만, 네. 브로드컴처럼 반도체가 있는 지역들의 주가만 올랐다는 거죠. 반도체가 있는 쪽만 올랐다.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그 미국의 5월 CPI 때문에 미국의 사상 최고치를 올랐지만 네. 그거를 따라서 올라가는 시장은 없었다는 거죠. 저는 반도체를 빼면 결국에는 저희도 만약에 저는 반도체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한미 반도체 빼면은 네. 사실 별로 못 올랐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아니었나. 미국의 FOMC나 미국 5월 CPI보다는 오히려 결국에는 반도체가 주가를 좀 올렸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장중에 이렇게 쭉 빠진 게 다른 주식시장의 흐름이랑 같이 연계된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네. 예. 하기야 조금 또 어제 장 후반에 또 환율이 또 네, 갑자기 좀 생각보다 올랐죠. 강하게 또 위로 또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뭐 차익 실현 욕구도 생길만 하고 지금 동시효과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다시 또 8만 원 가는 거네요. 삼전이. 저는 외국인 수급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어제 보면은 뭐 물론 이제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순매수긴 했습니다만 이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실효성 논란도 여전한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금투세가 도입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 이탈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도 보면은 전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좋을 때 한국의 반도체주를 사지 맞아요. 다른 업종들을 열심히 사고 있지는 네네.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 말하고 올해 한 1분기까지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 수출이 좋아지는 흐름이랑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다 샀거든요. 자동차도 샀었고. 네. 근데 올해 1분기를 지나고 한 2분기부터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잘 안 사는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순매수 규모도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사고 있다는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만큼, 섹터만 산다. 네. 그러니까 약간 해외랑 같이 갈 수 있는 섹터들만 사고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 저는 그거와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게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1,300원 후반대에서 계속 지금 머물러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여전히 1,400원대에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흐름이라는 거죠. 달러 강세죠. 예.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저희보다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 자체를 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도 워낙 반도체 테크 중심이니까 그거와 연계될 수 있는 같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만 골라 사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어제는 그게 이제 극대화되면서 한국 시장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네.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와중에 또 우리 현대차나 기아 이쪽도 은근히 자동차도 강해요. 네. 요거 어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 한 27만 원, 28만 원 요 부근이 그동안에 숱하게 이제 막히던 레벨이라서 여기서 또 이제 한번 결단이 필요한 레벨이 됐는데 계속 홀딩을 한다든지 뭐 열리면 더 쫓아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 자동차 쪽에 자동차주들의 최근 이 약진 충분히 펀더멘털이 받쳐준다라고 보시는지. 네, 자동차는 받쳐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수 쪽에서 자동차 판매가 대단히 좋지는 않지만 네. 저희가 그 지금 대미 수출하고 예. 대중 수출이 그렇죠. 거의 비슷해졌잖아요. 근데 대미 수출에 여전히 1등 품목이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가 물론 이제 증가율 자체가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물량 자체로 보면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흐름에 그러니까 테크 중심으로 가는 흐름에서 너무 비켜 있지는 않은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뭐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뭐 여전히 충분히 지금 펀더멘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동차주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 시장을 완전히 주도해서 끌어올리기에는 약간 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 증시를 견인하는 섹터는 반도체 쪽으로 계속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이제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네. 직접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약간 조금 그에 반해서 조금 상승 탄력이 조금 그렇게 네. 크진 않았단 말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실 고민인데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삼성의 HBM이 이제 테스트를 통과해서 퀄 테스트 엔비디아로 가느냐.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좋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제 젠슨황 그 엔비디아 CEO가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네. 계속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젠슨황 같이 엔비디아가 지금 그런 칩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네네. 부족한데 사실 하이닉스만 가지고 모든 물량을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가 없다라고 보면은 삼성전자도 함께 파트너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가 워낙 강하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약했지만 분명히 젠슨황 CEO가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는 하반기에도 좀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열린 마음. 기대감을 너무 얘는 안 되라고 보기보다는 한번 터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중고가에서는 2,778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좀 강보합권 예상되고 예상 체결 지수는 872포인트입니다. 오늘 뭐 동시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2% 강세가 예상되고 호가는 22만 7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7만 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5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만 4,100원이죠.
현대차도 0.5% 상승할 걸로 보이고 기아가 지금 보게 되면 1.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2만 3,7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이 강보합권 예상되고 KB금융은 1%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만 1,900원, 포스코홀딩스가 1.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38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호가에서 보게 되면 조선주들 좀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2.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3만 6,800원, 하나오션도 1% 강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3만 1,850원, HD 현대미포 3.9%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만 6,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밖에 HD 현대중공업도 0.5%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철강금속이라든지 기계 섹터 쪽으로도 일부 종목들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1.9% 강세 예상되고요. 기계 섹터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9%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지금 21만 1,000원이고 알테오제는 0.7% 하락이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0.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10만 1,500원. HLB가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만 4,000원. 엔캠 보합 예상됩니다. HPSP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에서는 39,100원, 그리고 리노공업 0.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6,500원. 셀트리온작 1% 상승할 걸로 보이죠. 예상 체결가는 9만 4,000원. 클래시스 1.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가 5만 5,1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흐름 좋았던 화장품주들 호가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삐아 같은 경우는 오늘 3%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어제 삐아가 이제 최근에 상한가 한번 기록하고 어제 5%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호가에서도 상승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클리오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그밖에 LG생활건강 2%, 아모레퍼시픽 1%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자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데 참 이게 또 호가하고 장중 흐름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어떨지 좀. 2,780포인트에 네. 뭐가 있길래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아니 지금 우리 3월 26일 날 장중에 살짝 찍었던 게 2,779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갔던 게 5월 16일인데 2,773 장중에 고점 찍은 게 그거고 어제도 우리가 2,776인데 지금도 예상 체결 지수가 2,778이지 않습니까? 2780이 뭐길래 2800은 고사하고 2780에서 지금 자꾸 이제 거의 한 세 번째 3세판 트라이니까 오늘 한번 여느냐 마느냐가 이제 그 중요해지네요. 여기를 돌파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돌파하면은 그게 하겠죠. 이제 그리고 상승세가 이어질 수 외국인들이 어제 반에 반이라도 사주면 좋겠다. 어제 샀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솔직히 허상무님 네. 지금 저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하기 전까지 장 조정조차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대선 전까지 네. 쭉 갈 수 네. 있다. 그러니 그냥 쭉 간다. 네. 장중 흐름 봐라. 미국 장 말이에요. 조금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흘러내린다 싶으면 꼭 1시간이든 하다못해 30분을 놔두고라도 꼭 네. 보합으로 당겨놓든지 플러스 돌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허상무님은 뭐 내년까지는 그걸 하더라도 한 미국 대선 전까지 네. 장이 그냥 큰 걱정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보통 네, 대선 있는 해에 이제 미국 주가 같은 네. 게 좋았던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전체적으로 좋게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월별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월별로. 네, 그러니까 네. 약간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예, 보면은 그 대선 전 2개월 전부터는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2개월 전부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 한 9월 정도. 9월, 10월 정도는 주가가
조정을 받든지. 근데 이제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과거에도 보면. 근데 어쨌든 여름 지나면서 약간 좀 힘이 꺾이었다가 또 그 9월, 10월 좀 조정을 받고 이제 11월에 이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이제 좀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도 워낙 상반기 때 예. 뭐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12%,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연초 이후에 14% 이상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내 이제 지금의 속도로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 미국이 예, 여름까지는 좀 버티지만 한 9월 달부터는 조금 상승 랠리가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트럼프 특히 이제 이번 선거는 단순한 미국 대선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나온다라는 좀 특징이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국과 미국 이외의 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 위주의 흐름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아마도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들의 주가 상승은 좀 특히 이제 미국에 돈을 많이 버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수는 어디까지 마음에 두세요? 내다보시는 아 상당히요. 우리 저희 하반기 때 전망은 사실 이제 2,900 정도로 그 2,900. 예, 2,900 코스피 기준으로 2,900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한 9만 가는 레벨입니까? 그렇죠. 그게? 예.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증권사들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다른 증권사들 대부분 3,000을 넘게 보시던데 저 거의 이제 그 밑으로 원래 보는 또 유진이 전통적으로 크게 뭐 오버하지 않는 네. 전망치를 내놓으셨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반도체만 가지고 그냥 끌고 가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고 내수가 워낙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의 이익이 보통 저희 한국 시장은 그 하반기 때 굉장히 좋으려면은 2024년 이후에 2025년에 대한 기대가 좀 커야 되는데 2025년에 대한 기대는 사실 기업 이익도 그렇고 성장률도 그렇고 올해보다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요거를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저희가 3,000을 넘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2,800을 넘기도 지금 이렇게 버거워하는데 과연 3,000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렇지는 못할 거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 많은 우리 또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시는데 우리 허 장모님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그 리스크라고 하시는 게 어떤 성격의 리스크죠? 예. 이게 사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 자체에 대한 위험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일기 때 워낙 그 트위터와 행정명령과 관세로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2기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 할 거다, 조금 더 세련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좀 덜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관세죠, 관세. 그러게요. 예. 근데 이게 저희가 경험해서 봐서 압니다만 2018년과 2019년에 어쨌든 관세 분쟁이 있었던 중국의 위안화가 2년 동안에 한 6%, 저희 원화가 한 8% 가까이 절하가 됐고 또 당선이 되자마자 멕시코 페소화가 한 일주일 만에 거의 한 7, 8% 이상 절하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분명히 어쨌든 이 트럼프는 그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국가들한테는 사실은 좀 위험이 될 수 있다. 뭐 저희한테는 뭐 방위비든 어떤 형태든 관세든 어떤 형태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오늘 뭐 양시장 호가로 봤을 때 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일부 섹터로 쏠림 현상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늘도 여전히 좀 반도체 섹터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흐름 좋았던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장에서는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흐름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6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뭐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의 강세가 이어졌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AI, 애플 인텔리전스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종가 기준으로 5개월 만에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애플과 관련해서는 또 브로드컴도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지수 보게 되면은 호가와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강보합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피가 2,758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권 87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1% 상승합니다. 79,500원, SK하이닉스도 0.68% 올라가네요. 223,500원.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5% 떨어집니다. 36만 1,000원이고 현대차가 0.1% 약보합권이네요. 26만 8,5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4% 올라갑니다. 6만 4,000원이고요. 기아가 소폭 떨어집니다. 12만 1,4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으로 73만 7,000원. 셀트리온이 지금 강보합권이네요. 18만 2,700원. KB금융이 좀 떨어집니다. 8만 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2% 소폭 상승으로 37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0.7% 떨어집니다. 호가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20만 7천 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 연일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알테오젠이 0.3% 올라갑니다. 26만 9,500원. 에코프로가 소폭 올라갑니다. 10만 1,200원. HLB가 1.2% 상승합니다. 64,400원이고 엔캠 강보합권이고요. HPSB가 0.7% 떨어집니다. 38,900원이고 리노공업이 0.3% 올라갑니다. 26만 5천원. 셀트리온지약 상승 중이죠. 93,700원이고 클래시스도 올라갑니다. 5만 5천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소폭 오름세로 16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닥 계속해서 코스피 양시장 보합권인데 화장품 관련주들 올라가는데요. 지금 세화 PNC가 15%, 16% 급등합니다. 1,2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1% 이상 올라가죠. 각각 주가 40만 5,500원, 19만 2,900원. 클리오가 3% 강세입니다. 44,500원. 삐아도 6% 올라가네요. 23,300원이고 VT도 소폭 오름세고요. 선진 뷰티사이언스가 11% 급등합니다. 2만 2,000원이고 한국화장품도 11% 넘게 올라갑니다. 그 밖에는 에이블 CNC, 뷰티스킨, 마녀공장 모두 상승 중이고 토니모리도 4% 강세고 본느도 5.6%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리더스 코스메틱, 토니모리, APR, 바이온 모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신규 상장한 종목 그리드 위즈가 있습니다. 지금 75%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너지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그리드 위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화장품 섹터 외에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데 엑스플러스가 11% 급등합니다. 그 밖에 한국정보통신, KG 이니시스, 다만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엑스플러스라는 종목이 좀 강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음식료 섹터는 흐름이 좋네요. 삼양식품이 5% 강세 보여줍니다. 64만 3천원. 오뚜기도 0.5% 올라가고요. 빙그레도 2.4% 상승합니다. 11만 1,200원. 오리온도 2% 상승하네요. 99,700원. 농심도 55만 2천원. 0.9% 상승세고요. 또 S&D도 5.9%, 6% 강세입니다. 그 불닭볶음면 소스를 제조하는 업체죠. S&D가 49,700원. 매일유업도 3% 강세고 대상, 교촌, F&B 올라갑니다. 오늘 음식료 섹터 흐름 좋네요. 새로운 수출주죠. 화장품, 음식료 섹터 흐름 좋고요. 어제부터 이제 셰일가스와 관련해서 종합 상사주들도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도 강세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4% 강세입니다. 68,700원. 그밖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2.9% 상승 중이고요. 한국가스공사도 1.3%. 한국가스공사도 최근 흐름 굉장히 좋았죠.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SK가스도 지금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셰일가스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소폭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858억 원, 144억 원 순매수고 기관은 1,00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1,28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28억 원, 64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좀 올라가네요. 이원 40전 상승한 1,476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또 BOJ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또 BOJ가 어떤 식으로 또 갈지. 니케이는 뭐 약박 흐름인데다가 달러엔 환율은 딱 157엔에서 이게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라고 하면 예, 좀 그런 엔저가 좀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살살 흘러나오는데 안 그래도 지금 개장한 거 보니까 지금 올라가는 섹터들이 그냥 또 그렇죠. 또 뭐 새로운 수출주라고 예. 하는 화장품하고 뭐 이렇게 음식료. 그냥 건드려 봤던 것들 화장품 뭐 음식료 네. 무슨 전기 뭐 이런 쪽이고 뭐 미용 의료기기도 좋고요. 예, 그러니 지수는 기대할 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반도체 여전히 강하고 한데 나머지 조금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그렇죠. 예, S&P 이제 그 뭐죠? 러셀 2000 비스무리한 그런 흐름 같습니다. 그런 흐름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외국인지 보세요 이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어제 산 거에 반에 반이 아니라 반에 반만 사줘도 업어주고 싶었는데 이거 어제 그냥 늘 똑같은 패턴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옵션 만기일 아니면은 한 주에 2번씩 오는 위클리 옵션.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옵션 관련한 파생 관련해서 이렇게 이 친구들이 장난칠 수 있는 게 한 달에 몇 번이나 됩니까 이게? 한 10번 가까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10번은 아니다 하더라도 전체 거래일의 한 절반 가까운 날을 갖다가 늘 이 파생 동원해가지고 짭짤하게 챙겨먹는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2,800을 가고 3,000포인트를 가고 삼성전자가 8만 원 넘어서 10만 원 가고 얘가 또 뭐 삼성전자가 7만 원 밑으로 가고가 뭘 중요하겠습니까? 저거가 버는 게 중요하지. 맨날 이 휘둘리다가 아유 코스피 마이너스 도네요. 좀 화가 납니다. 아니 근데 네. 이렇게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가는 것만 가는 거죠. 네, 지금 네. 강세예요. 2.7% 상승하고 19만 4,100원. 이것도 사실 엔비디아 밸류 체인이잖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네. 어때요? 그 반도체 섹터 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소외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또 이미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는 쪽에 손이 쉽게 나가진 않는 것 같고 반도체 섹터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그냥 갖고 있어야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안 갖고 계신 분들. 그 반도체 특히 이제 AI 쪽은 뭐 적어도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좀 보유를 하거나 보유를 그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미 많이 올라 있는 한미 반도체보다는 좀 덜 올라 있거나 좀 여전히 좀 힘들었던 삼성전자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분명히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수출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수출에 어떤 날개를 달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업종에 대한 어떤 희비를 완전히 갈라놓게 하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 이외에 좀 수출이 괜찮은 업종으로 네. 보면은 화장품이나 이제 의료기기, 맞아요. 음식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전력이나 변압기와 같은 전력과 관련된 이런 쪽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거는 수출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굳이 네, 얘기를 하자면은 관련이 없죠. 무슨 뭐 이마트니 무슨 백화점이니 이런 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거고 음식료 가운데서도 수출이 되는 쪽. 네. 최근에 뭐 냉동김밥
부양. 아니면 맞아요, 뭐 맞아요, 라면. 맞아요. 네. 그러니, 그러면 저기 혹시 오늘 BOJ 혹시 네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상무님? 사실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나온 이제 일본 물가 지표를 보면 네. 또 예상보다 좀 낮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도 강도 높은 그다음에 이제 좀 그런 그 통화 정상화에 대한 어떤 정책을 기대하기 약간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BOJ 입장에서도 여전히 연준처럼 또 좀 확인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BOJ 우에다 총재가 그동안에 얘기한 걸 보면은 이 국채 매입 자체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QE를 어쨌든 규모를 좀 줄이거나 또는 그런 거를 이렇게 논의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이전 BOJ 통화 정책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 논란의 그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관건은 결국은 이제 일본이 어떤 물가 때문에 지금 그 가계 쪽에서 느끼는 실질 소득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 소득은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이거를 과연 이제 일본 정부가 과연 놔둘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져서 뭐 꼭 6월 달이 아니더라도 7, 8월 이후에는 어떤 일본의 어떤 금융 정책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가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엔저도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진짜 배짱이 있을까요, 일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다. 이 와중에 뭐 그래서 정상화 시키겠다 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올린다. 뭐 금리를 인상하고 이제 뭐 국채 사고하는 이런 거 우리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시장이 좀 뭐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또 겁주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가 있어요. 뭐 이러면서 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괜히 독박 쓰는데 지금은 아슬아슬해서 뭐라도 이렇게 네. 여기서 뭐 하나라도 쏙 빼면 오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트리거를 갖다가 만약 BOJ가 조금 긴축적으로 스탠스로 변해서 그게 아슬아슬한 시장에 이렇게 촉매로 작용했다. 그러면 미국에 불려가서 혼돈하고 할 텐데. 아마도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수출이 그나마 네.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성장률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수출이 조금 꺾이고 예를 들어서 내수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수만으로 버텨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실질 소득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버틸 수가 없다라고 보면 그때 아마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해외 어떤 변수에 여전히 이제 일본 BOJ도 노출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지금 국내 증시는 사실 좀 미증시하고는 흐름이 약간 네. 좀 다르잖아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9월이든 11월이든 네. 금리 인하가 돼야지 이런 스타일이나 어떤 시장의 어떤 변화가 좀 그 로테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활발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적어도 여름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가져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달리는 말들이 계속 네. 달린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우량한 쪽, 그다음에 변동성이 큰 쪽보다는 좀 덜한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지금 시장은 뭐 금리, 미국의 금리 정책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빅테크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갖고 있는데 결국 한국 시장에서 그거를 연결고리는 결국 수출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수출이 좋은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수출의 어떤 모멘텀이 지난해 또는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와서 계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출이 꺾인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 좀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좀 있고 수출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 또는 버틴다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수출 중심주 중심으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무님. 네. 저에게 한 전체 다를 갖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 한 3,400만 원 아니면 하다못해 한 500만 원 가지고 네. 그날 태바죠 따라다니는 건 어떻습니까? 뭐 한 500에 20%면 하루에 그냥 한두 시간 만에 20%면 네. 100만 원인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요. 채권하고 주식하고는 어때요? 앞서서 이제 상무님이 우리
증시 쪽에서는 오히려 하반기 금리 인하가 좀 네. 유력시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채권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 주셔가지고요. 네, 저는 국내 자산 배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네. 반도체를 제외하면 주식보다는 채권이 조금씩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수 모멘텀이 워낙 네. 없는 데다가 이제 수출도 이제 꺾이게 되면 그때는 또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여름 정도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버티거나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름이 끝나면은 조금 더 채권 쪽으로 조금 더 돈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혼조세입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코스피만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 가까이 오르면서 상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762선 연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5% 내림세입니다. 865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77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오늘도 팝니다. 1,452억 원 순매도 기록 중이고요. 개인 홀로 1,63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역시나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212억 원 물량을 내놓고 있고 기관 역시도 764억 원 매도 우위, 여기도 개인 홀로 2,129억 원 사자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 화장품 업종이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전기 유틸리티와 해운 업종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공사, 전기제품,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은 약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먼저 전기차, 충전소와 충전기 섹터입니다. 오늘 그리드 위즈 상장의 영향으로 관련주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정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전기차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서비스형 배터리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에서는 그리드 위즈가 97.25% 급등하면서 현재 79,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캐리가 4.2% 오름세로 6,170원, 보성파워텍과 휴맥스홀딩스 1%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1.32% 약세입니다. 다음은 화장품주입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어제에 이어서 추가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세화 PNC가 상한가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28.42% 질주하면서 1,34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15.23% 급등하며 22,700원, 한국 화장품이 17.27% 오르면서 1,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PR도 올라갑니다. 7.41% 상승하면서 39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삐아 역시도 4.76% 상승세 시연 중입니다. 23,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주입니다. 반도체주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23%, 지금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0.45% 약세로 22만 1,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4% 추가로 올라갑니다. 79,700원, 8만 전자 향해 가고 있고요. DB하이텍이 0.37% 소폭의 오름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52주 신고가 또 한 번 경신했는데요. 현재 2.38% 상승하며 19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만 올라가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탑TV 소속 김진균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S&P 500과 나스닥 지수 4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지난주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요. 둘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겠죠. 최근 지속된 상승으로 한국, 미국 모두 단기 과열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코스피입니다. 화면 보시면 어제 정고점 및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지난 3월, 5월에도 2,77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실패하면서 급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에 넘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패턴상 눌림목 조정이 나올 수 있겠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정고점 875포인트 부근에서 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이미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현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수익을 조금씩 챙기면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연고점에 접근한 상황이어서 이제 여기서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매지운과 동원 시스템즈가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금호석유도 일단 전체적인 추세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추세 좋아 보이는 세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입니다. 잭시믹스로 유명한 종목이죠. 온라인 미디어 커머스 기업이고요. 패션, 뷰티, 생활용품 제품의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로는 패션 쪽으로는 잭시믹스, 뷰티 쪽으로는 휘하, 생활용품 쪽으로는 믹스투믹스 등이 있겠고요. 차트 보시면은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호재를 등에 업고 급등했다가 약 4개월간 가격 조정을 거치고 최근 다시 서서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배열 초기 국면이라 보여지고요. 투신, 사모펀드의 매집도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루다라는 종목입니다. 레이저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고요. 피부, 미용, 성형 및 치과 분야 관련 전문 의료기기를 연구개발,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동종업종의 클래시스가 2대주로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하이로닉 등 피어 그룹 대비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주가도 가장 뒤처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피부 미용 섹터 전망 자체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바닥주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8개월간의 조정을 끝내고 서서히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요. 최근 바닥권 대량 거래도 터졌고 주가 움직임 또한 매우 양호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탄자입니다. 자동차, 산업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자동차용 커넥터, 전자 모듈, 전자용 커넥터 부분에서의 매출 상승으로 수익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주요 마찬가지로 주요 원재 중 하나인 구리 가격의 상승 및 전기차 시장이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약 4개월 조정을 거쳤고요. 최근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장과 미장이 모두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조정폭이 관건이 될 텐데요. 개인적 소견으로는 한국 증시의 경우 조정폭이 얕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단식 상승을 전망하기 때문에
2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정 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을 제시해드리고요. 만약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너무 비이성 과열이라서 갑자기 급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구간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 구간에서는 보수적 관점으로 운영하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참고로 FOMC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연설을 하게 될 텐데요. 연설 내용에 따라서 증시가 오르내리는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나연석 자산관리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원금이 보장되는 중수익 상품 ELB 발행액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5월까지 발행액이 올 들어 처음으로 ELS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홍콩 지수 H지수 ELS에서 큰 손실이나 원금 보장 상품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ELB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 ELS, ELB 굉장히 비슷한데 ELB 어떤 상품인지 먼저 알려주세요. 네, ELB와 ELS 많이 헷갈리시죠? 우선 알파벳 앞 두 글자가 EL로 시작되는 상품은 주가와 연동되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는데요. ELS는 주가 지수나 개별 주식에 연계하여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투자 손익을 주는 상품입니다. 주식과 채권, 파생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항상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대부분 일정 부분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을 주는 구조입니다. ELB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ELS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투자자 원금에 대한 손실은 없지만 투자자는 그간의 물가 상승률만큼 실질적 손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ELS와 유사하지만 들어온 자금의 약 90%를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파생상품이나 개별 종목에 넣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금은 증권사가 책임지고 지급하기에 ELS보다 안정적이지만 기대 수익률은 ELS보다 낮겠습니다. 네. 그러니 EL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에퀴티 링크드다 보니까 이제 주가 연계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ELS의 S가 세큐리티고 ELB의 B는 본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말로 하니까 굉장히 길어지네요.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 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약 90%를 갖다 이제 채권에다가 하니까 일단은 안전자산이고 나머지 한 10% 정도를 파생이나 개별 종목으로 해서 그만큼 수익을 낸다. 뭐 그러니 높은 수익률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금 보장이 가능한 그 정도의 상품은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수익보다 그래도 원금 깨지는 것만큼은 면하자 하는 그런 자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벌써 금년 들어서 7조를 넘었다고 이쪽으로 돈 몰린 게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ELB 발행액은 7조 2,436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10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68.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년 1월, 5월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처음으로 ELB가 ELS보다 많이 발행된 금액인데요. 최근 ELB의 인기가 높아진 건 홍콩 H지수 ELS에서 발행한 대규모 손실 사태로 파생상품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의 경계심이 커진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도 꽤 좋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수익률 괜찮습니다. 최근 ELB의 수익률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자산 움직임에 따라서 보통 영한산
4에서 7% 구간의 수준이고요. 많게는 10% 이상까지도 가는 게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안정적으로 원금을 지키면서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처럼 시장 금리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ELB 발행 드러난 원인이기도 합니다. ELB를 판매한 증권사가 투자자의 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연 5%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원금이 보장되는 중수익 투자처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일부 상품의 경우 이제 또 수익률은 제외하고 원금만 돌려받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이거 나연석 관리사님, 이게 예금자 보호에 해당되나요? 혹시나 증권사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네, 투자에 있어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는 ELB 역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5천만 원 한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인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앞서 ELS와 달리 원금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었어요. 지금 말하는 원금 손실 가능성은 ELB 발행사가 파산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해진 수익 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죠. 즉 기초자산과 관계없이 발행사 지급 능력에 따라 원금 상환 여부가 결정되는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 투자자가 만기 전 중도 상환할 경우 해당 시점의 잔여 기간 등에 따라서 한정된 상환 비용이 차감되는데요. 상환 비용이 과도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의 신용 등급, 유동성 리스크, 지급 여력이나 건전성 지표 등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신중히 투자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엊그제가 이제 6월 좀 인사드린 것 같은데 벌써 6월 중반입니다. 근데 요즘 날씨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 많다고 하던데 이번 한 주 열대야만큼이나 뜨거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변역 아이파크 청약 소식인데 강남 로또라 불린 메이플자의 경쟁률을 제치면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네, 6월 또 청약 쪽에서는 또 큰 장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알찬 부동산 정보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또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지금 우리 정민혜 그 소개하신 네. 광진구 강변역의 그 센트럴 아이파크 네. 이게 특별 공급 1순위 청약 접수가 있었는데 완전 어느 정도길래 대박입니까? 뭐 수치로 보면은 뭐 우리가 한 두 자릿수가 나오면은 그래도 청약은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지금 이 사업지 같은 경우는 뭐 세 자릿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경쟁률로 보면은 평균 경쟁률이 263대 1이 나왔고요. 오우. 그다음에 1순위 청약으로 보면은 494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5가구 모집을 하는데 지금 청약 접수자가 한 22,000명 정도 들어섰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대 경쟁률이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불리우는 그 평형대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A형 같은 경우는 523대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사실 분양 시장이 좀 회복됐다라는 그런 뭐 인식들이 좀 크고요. 또 네. 서울에 뭐 소위 지금 입주 물량이라든지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그 기회나 가구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분양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강남에 지금 뭐 로또라고 불렸던 곳이 메이플자이라는 그 아파트인데요. 반포에 있는. 여기에 특별 공급이 128대 1이 나왔었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뭐 그 특별 공급 그 경쟁률 봤을 때는 뭐 한 앞에 숫자가 바뀔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여기는 이제 이제 물량 자체가 23가구고 메이플자이는 81가구다 보니까 청약을 접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메이플자이가 많은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거기는 뭐 10,000명이 넘은 그 숫자니까. 근데 아무래도 가구 수가 좀 모자르다 보니까 뭐 분모 분자 뭐 이런 뭐 계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그 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분양가가 좀 높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84제곱미터가 뭐 발코니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면 한 13억이 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2017년도에 그 레미안 프리미어 그 팰리스가 호가가 지금 14억 전후로 하다 보니까 이제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선을 봤을 때 이제 규모도 좀 크고 이런 단지 대비해서 좀 높다라는 평이 있고 또 그 소위 그 안전 마진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뭐 말씀을 그 업계에서는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가 한양연립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단지여서 단지가 갖고 있는 뭐 규모, 프리미엄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비했을 때 분양가가 좀 높지 않냐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건 지금 분양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뭐 분양 공급 물량들 뭐 서울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거기에 주변의 환경 뭐 역세권이라든지 일단 그 뭐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뭐 녹지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래도 준수한 성적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청약 시장도 보면 이제 서울하고 서울이 아닌 지방 그리고 서울 내에서는 뭐 강남, 강북 뭔가 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대부분이 지금 정비사업 공급단지라고 하는데 인기 비결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 양극화 그다음에 선별적으로 그 분양 단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런 정비 사업지라는 거는 그래도 기본적인 바탕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선별적으로 그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는 뭐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에서 뭐 신중한 선택들을 하는 거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인기 비결 확실히 정비 사업에 대한 그 인기 비결이 이 경쟁률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한 곳이거든요. 여기 네네. 이제 반포에 있는 곳인데 3만 5천 대 1이 나왔었고요. 그다음 메이플자에 앞서서 말씀드린 곳인데 여기도 이제 재건축을 하는 곳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444대 1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3번을 건너뛰고 4번의 경희궁 유보라가 재개발, 그것도 정비 사업이죠. 124대 1이 나왔고요. 그다음 5번 리모델링 방식이긴 한데 그래도 더샵 둔천포레 이것도 아파트를 개량한 그런 상품인데 93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있는 아상, 탕정, 트라펠리스, 탕정, 이지구 이곳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곳에 주택만 좀 노후화가 되고 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 그런 기반 시설이나 환경들이 다 갖춰진 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예. 기본 수요들이 이곳을 뭐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 정비 사업지들이 다 흥행을 기록하다 보니까 정비 사업지의 그 청약 시장이라는 거는 불패에 가까운 뭐 그런 성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 성적표를 바탕으로 한 수요자들이 이 정비 사업지를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청약도 도전하고 이 뭐 가장 뭐 분양 시장에서는 이 가장 뜨거운 뭐 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금 보니까 이 청약 쪽이 핫해졌네요.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 준비 중이신 분들 요 6월 청약 소식에 한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일반 분양이 제법 뭐 많이 네. 대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80% 가까이는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는 뭐가 있죠? 지금 서울에는 예. 그 성북구하고 마포구 이곳이 두 개 다 이제 1000가구를 넘게 분양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1000가구 정비 사업지에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분양 예정지의 이 그 가구 수가 1000가구 정도가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의 규모라든지 커뮤니티나 이런 구성하기가 굉장히 뭐 설계하기도 좋거든요. 여기 지금 주목해서 보실 곳이 성북구의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라는 곳. 그래도 그 서울 안에서는 좀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그다음 마포구에 있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체스 여기 이제 공덕 1구역입니다. 그 서부법원 뒤에 있는 곳. 마포 안에서도 평지고 그다음에 쿼드러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 공덕역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뭐 우리 그 하모니 시청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뭐 청약을 하셔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곳이니까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도 지금 사업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샤 리오몬트라는 곳도 한 1,300가구가
있습니다. 그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들 가지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도 지금 괜찮은 사업지들 성남, 용인, 고양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의 대체 주거지로 평가를 받는 곳이잖아요. 산성역, 해리스톤. 노란색으로 마킹까지 해주셨네요. 저기 청약경쟁이 그 하우머니 덕에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홍보 대행하시는 분들도 뭐 여기 열심히 좀 하우머니에 우리 잘하죠. 예 잘하고 있죠. 제작진 잘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마킹까지 저 정도 할 필요 있으니까 다른 곳들보다 저 두 곳을 열심히 한번 보신다면 좋은 성적과 또 입주하고 나서 뭐 또 집값 상승이라든지 또는 뭐 서울 저 1000세대 이상이 갖고 있는 그 단지가 주는 뭐 질적인 본인의 주거질 뭐 이런 것들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뭐 이런 곳들 같은 경우도 괜찮은 입지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진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실수요자라든지 청약 대기하시는 분들 뭐 유심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마킹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어느 순간이 떠오르네요. 네. 저 좀 수학이 약한데 중학교 때 그래도 저 선생님이 이뻐하셨는지 네. 한 문제 갖고 계속 끙끙거리고 있었더니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한번 짚어주시더라고. 답을. 요즘에 그거 하면은 큰일 들어가요. 나죠. 큰일 나죠. 옛날이니까 가능한 소리지. 마킹하니까 그 생각이 선생님 이름은 밝히지 마시는 거. 네. 혹시라도. 네. 서울시가 이제 최근에 그 보람해지고 지구단위 계획 네. 결정을 하면서 이제 보람해역 주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네.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제 동작 보람해역 프리센트 주상봉 아파트가 이제 모집 공고에 나선다고 하는데 네. 모델하우스 좀 방문해 보면은 또 이거 느낌이 다를 것 같네요. 네,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어떤 뭐 기능이라든지 경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춰서 개발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개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개발을 하지 말라. 네, 그래서 어떤 그 지역을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발을 하는 곳인데 지금 화면에 나온 저 지역입니까 방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영상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에 있는 보람의 인근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구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한 것대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뭐 기능적인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한 150m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저 보람의 역에서.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수익형으로 좀 운영을 하신다든지 뭐 투자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해도 역세권에 위치해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안산선역이 또 개통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를 하다 보니까 뭐 여의도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또 인접한 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7호선이 또 강남까지도 주요 지역에 가다 보니까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세권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주상복합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또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형태가 잘 갖춰져 있어서 1, 2가구 정도의 그 구성들을 한 그런 뭐 구성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성면에서 본다라면은 그래도 뭐 투자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1, 2인 뭐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뭐 운영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집 공고 이제 하고 이달에 분양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첨제가 60% 정도 되다 보니까 뭐 무작위 축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당첨 확률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정도의 규모 또 역세권 단지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송 대표님하고 금요일마다 이 시간 네. 쭉 해오면서 네. 제가 점점 드는 네. 생각이 네. 최근 들어서 어떤 서울시에서의 그 어떤 서울이라는 도시를 갖다가 네. 변모시키겠다. 어떤 네. 한 그 의지가 네. 진심인 것 같은 게 좀 느껴지고 네. 좀 뭐랄까요? 왜 보통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네. 지금부터 한 10년 후에 서울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예. 최근 들어서는 뭐 다양한 규제도 좀 완화를 하고 예전처럼 어떤 보존보다는 예. 어떤 뭐랄까 뭐 도시에 대한 그 기능도 좀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뭐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뭐 규제를 좀 그 철폐를 하면서 생산성도 좀 키우고 양적인 그 주택이 아니라 뭐 질적 공급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보니까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뒤에 뭐 저희가 변하는 것처럼 뭐 도시도 변하는 게 시대에 맞게 변하는 게 뭐 좋은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이쪽은 어떤가요? 전세 쪽은 네. 전세값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보니까
지금 또 시기적으로 또 전세값이 오를 만한 시기라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 그 4년 차가 돼가지고. 네. 예, 뭐 지적이 정확하신데요. 네. 지금 그 4년 차가 되면서 뭐 갱신되는 이제 4년마다 갱신을 하잖아요. 네. 갱신되는 계약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전세값도 0.1%에서 0.12% 상승폭이 지금 커진 그런 상황인데 네. 수치로만 보면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간 거겠죠. 그리고 신축이라든지 역세권 중심 뭐 이런 것들은 갱신을 적극적으로 임차인들이 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량들이 좀 부족하고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입주장이 들어서면은 전세 가격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겠죠. 네.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에 빠지는 그런 추세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 국지적으로 뭐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유통되는 물량들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입주되는 물량들도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계약이 체결되면 체결될수록 전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 물량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세를 주고 다른 곳에 머물려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 본인들이 전세로 머물려고 했던 곳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차라리 그냥 내가 전세 주려고 했던 곳에 본인이 들어가서 실입주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다 보니까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족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의 그 상승세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오히려 매매 시장보다도 좀 유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빌라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세 사기 여파에도 여전히 많은 빌라들이 좀 역전세 때문에 이제 경매 물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인지 신축 빌라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 그 뭐 허가받고 뭐 분양하는 뭐 그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도 한 10개?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그 전부터 그러면 인허가를 거의 안 받은 건데 보도된 내용들 보니까 인허가 된 곳 뭐 영인 지역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서도 지금 전세 시장 얘기하면서 이 그 아파트 시장들은 굉장히 회복됐는데 이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있었죠. 그리고 공시가격을 통해서 126%라는 상한 그 캡도 좀 씌워놨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지금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공급에 대한 그 물량도 보니까 수치로도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전국 같은 경우는 그 약 한 19,000가구 정도 되는 게 11,000가구 정도로 해서 마이너스 한 37% 정도, 약 한 마이너스 38% 정도 떨어졌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8,600가구 정도에서 지금 4,400가구, 그러니까 마이너스 48% 떨어졌고요. 지방으로 가면 더 심각한데 지금 마이너스 한 60%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역전세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시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매 시장으로 좀 넘어가면서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인허가 물량들 축소된다라고 하면 2년, 3년 뒤에는 빌라 물량들이 거의 뭐 씨가 말라가는 그런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씨가 말라가는 그 물량이라는 게 아파트 시장의 전세에도 좀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 빌라에 있는 수요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고 아파트 전세로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민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어제 좀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집값은 정말 분분해요. 이게 지금 어디 살면 내가 사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서 이 부동산 집값 관련한 뉴스를 보면서 체감하는 게 달라지는데 아니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 자료 보면은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는 오르는데 지방은 또 꺾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한 12주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방이나 전국 같은 경우는 전국은 보합세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꺾였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국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올라가고 전국은 횡보하고
지방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소위 점점 그 양극화 이격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네, 거죠. 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강남권의 서초반포 그다음에 잠원동 뭐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호가라든지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이라고 보여지고요.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뭐 보합세 뭐 요 정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서울에서 노도강이라는 지역이 네. 하락폭도 좀 깊어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한 2주 정도는 오름세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신생아 특례 이후로 조금 그래도 안정세에 좀 들어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사실 집값 전망에 네.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좀 분분한 것 같은데 뭔가 전세값이 대폭 상향되게 되면 여기에 내 자금 조금만 더 들이면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지금 상승세가 또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네, 지금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를 전망하는 곳도 있고 올 초에 그 제가 뭐 자주 언급드리지만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뭐 40% 얘기까지도 했었었거든요. 네. 집값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그거는 뭐 좀 네. 소위 참 속된 말로 제 개인적인 평가지만 좀 엉터리 같은 좀 분석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파트에 대한 그 거래량이 뭐 2달 연속 4천 건을 돌파했다는 네. 거 거래량이 주는 신호가 그래도 어떤 최소한 그 마이너스 구간은 좀 벗어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라든지 공급 물량들 그리고 전세 가격들 그다음에 금리가 상승하지 않고 뭐 인하라든지 횡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집값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뭐 전반기에는 마이너스지만 마지막에 전체 누계를 보면은 그래도 뭐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한 1%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오늘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이 좀 떨어지고 코스피는 또 외국인이 순매수를 나타내니까 또 상승을 보여주네요. 그러네요. 철저하게 외국인 수급의 지수가 그대로 추종하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은 여전히 크네요. 변동성은 크고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원이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